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진범입니다. 자, 이번 2023년도 8회차입니다. 12월 달에 시행한 회차로서 풀이 해설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공개 풀이 마지막 회차가 되겠고요. 현재 지금 이제 5월달 시험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25년도 5월달 시험 앞으로 이제 2주 정도 남았고요. 여러분들께서 2023년도 자료도 보시고 2024년 아직 그 풀이 해설 책이 안 나왔어요. 5월 3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언제쯤 나올까? 작년에는 이쯤 나왔었는데 올해는 좀 늦게 나올지 아니면은 안 나올지 그 부분을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래서 2024년도 기출문제 책이 나온다고 하면은 2025년도 기준이죠. 2024년도 시험 기출문제가 나온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꼭 하나 구입을 해서 꼭 그 풀이 해설을 한번 풀어보시길 꼭 바랍니다. 자, 저는 현재 모의고사도 있긴 한데 2024년도 7, 8회차 거 하고 2025년도 모의고사를 또 준비를 이제 합니다. 이 회차가 끝나면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제 문제 연습을 할 선택지는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서를 보시면서 꼭 기출문제도 보시고 기출문제에 있는 내용을 꼭 기본서하고 같이 한번 보시면서 꼭 복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합격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자, 재무에게 40문제, 세무에게 40문제로서 총 80문제 파트 각각 4개씩 나누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1번입니다. 다음 중 국제회계 기준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국제회계 기준 IFRS입니다. 근데 IFRS하고 KIFRS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은 IFRS는 말 그대로 국제회계 기준이고 국제회계 기준에 이제 이런 이제 조항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이제 몇 개 발췌를 해서 한국에서는 이걸 써야 되겠다라는 것을 만든 게 한국채택국제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쓰는 기준을 잡고 그것을 이제 IASB가 이제 제정을 해서 잡는데 그 방대한 양 중에서 한국에서 쓸 수 있는 그러한 걸 몇 개 발췌를 해놔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KIFRS라고 보시면 되고 IFRS는 이제 한국 채택이 안 된 그러니까 아주 넓은 범위에 그러니까 포괄적 범위에 있는 그러한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채택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그런 차이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에 대한 특징 자 봅시다. 1번 규칙 중심의 회계 기준이다. 국제회계 기준은요 규칙 중심을 하는 것보단 원칙 중심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현재 시대에 맞는 그러니까 현실적인 해당하는 금액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가치 그런 부분을 조금 중요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별도 재무제표를 기본 재무제표로 한다. 국제회계 기준은요 연결재무제표를 원해요. 그러니까 본 지점이 하나로 통합된 연결재무제표를 만들어라고 돼 있고요. 그 연결재무제표가 기본 재무제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3번 정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시를 강화하고 있다. 뭐 당연한 거죠. IFRS가 이제 가장 중요시한 부분은 공시 강화예요. 물론 원칙 중심도 있고 연결재무제표도 있지만 사실 국제계 기준에 대한 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공시 강화예요.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의 국제계 기준에 대한 특징으로는 맞아요. 그래서 3번이 되고요. 그 다음 4번 역사적 원가 측정 기준의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역사적 원가 측정 기준은 이제 내가 취득을 할 때 이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 금액을 그대로 놔두는 부분이 이제 역사적 원가인데 역사적 원가는 신뢰성을 올리는 특징이 있어요. 금액 변동이 없는 거는 이제 그만한 신뢰를 이제 올린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근데 이 신뢰성을 올리는 쪽은 GAP랑 좀 가깝고 IFRS는 원칙 중심이기 때문에 공정 가치를 많이 이제 평가하는 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목적 적합성을 올리는데 좀 그걸 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역사적 원가보다는 약간 적시성, 뭐 그런 이제 뭐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관련된 목적 적합성 쪽으로 위주로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공정 가치 평가, 그러니까 재평가를 많이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얘 옳은 거 몇 번? IFRS 특징에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중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요,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으로 나눠져 있어요. 목적 적합성은 하버 속성의 세 가지. 아까 이제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그 다음에 적시성. 그 다음에 신뢰성에 대한 하부 속성은 뭐예요? 그렇죠. 중립성.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 그 다음에 표현의 충실성. 이렇게 보면 돼요. 이 세 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주요 질적 특성으로는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있다. 주요죠. 주요. 그러니까 주요에 대한 부분, 오른쪽에는 하부 속성에 해당하는 부분.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은 맞아요, 틀려요? 맞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 2번.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란 회계정보가 유용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주요 속성을 말한다. 맞죠? 질적 특성은 회계정보가 이제 유용하게 이제 갖추어야 될 정보를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서로 상충될 수 있다. 상충된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은 동시에 증가하거나 동시에 하락하는 게 안 돼요. 왜냐하면은 한쪽이 올라가면은 한쪽은 내려갈 수밖에 없고요. 다른 한쪽이 올라가면은 다른 한쪽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서로 상충된다라는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다. 물과 기름 사이래요. 절대 섞일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3번으로 체크하신 분이 의외로 많을 거예요. 상충됩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간다. 이거를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번. 포괄적인 제약 조건으로 정보에 따른 비용에 관련 효익보다 커야 한다. 이거 맞아요? 아니죠. 왜? 뭐 때문에?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 비용이 관련 효익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는 뭐예요? 비용이 더 크다는 거죠. 이러면 안 돼요. 무조건 모든 투자는 0보다 크면은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했을 때. 근데 비용이 관련 효익보다 커야 된다고 효익이 커야 된다.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좀 많이 헷갈리죠.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얘기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옳지 않은 거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3번입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의 기본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입니다. 기본 과정입니다. 기본 과정의 세 가지 아시죠? 뭐예요? 그렇죠. 계속기업의 과정, 그 다음에 기업 실체의 과정, 그 다음에 기간별 보고의 과정.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자, 기억입니다. 재무제표는 일정한 가정 하에 작성되며 그러한 기본 가정으로는 기업 실체, 계속기업 및 기간별 보고가 있다. 그렇죠. 기업 실체의 과정, 계속기업의 과정, 기간별 보고의 과정. 맞죠. 1번은 맞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 니은. 기업 실체의 개념은 경제적 실체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법적 실체와 동일한 개념이다. 맞아요? 틀려요? 법적 실체와 동일한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법적 실체와는 동일하진 않아요.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 3번. 기업 실체의 중요한 경영 활동이 축소되거나 기업 실체에 청산시킬 의도나 상황이 존재하여 계속 기업을 가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없다. 뭐 기업이 이제 경영 활동이 축소되는 거는 이제 뭐 자본의 이제 규모를 이제 축소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청산시킬 의도가 있냐 없냐 이거에 대해서는 청산시킨다는 의미는 폐업을 하겠다. 난 더 이상 이 회사의 운영이 좀 어렵다라는 의미가 되고 청산시킬 의도가 없다고 하면은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청산시킬 의도나 상황이 존재하여 계속 기업을 가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아니요.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청산하더라도 마지막 재무제표까지 작성을 해줘야 되고요. 청산시킬 의도가 없으면은 당연히 계속 기업의 가정에 의해서 해야 하는 상황이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청산 의도가 있든 없든 일단 재무제표는 다 작성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 다음 4번. 기간별 보고의 과정이란 기업 실체의 존속기간을 일정 기간 단위별로 분할하여 각 기간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거는 기간별 보고의 과정이죠. 기간별 보고의 과정은 원칙적으로 1년에 한 번 보고입니다. 근데 주주나 그러한 부분에 이제 적시에 이제 보고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제 뭐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든지 반기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월별로 한다든지 뭐 그러한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간별 보고의 과정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읍과 니을에 정확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번입니다. 다음 중 중간 재무제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중간 재무제표는 회의관리 1급에서 1년에 한 3, 4번 정도는 출제가 돼요. 그래서 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만약에 단기가 3분기다 라고 하면은 1에서 9월로 보고 그러니까 7에서 9월이죠. 7에서 9월로 보고 그 다음에 전년도는 1에서 9월 이렇게 해서 이제 보는 개념이죠. 근데 손익계산서만 다르게 누적 기간, 그러니까 중간 기간하고 이제 둘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똑같은 3분기다라고 하면은 7에서 9월. 그 다음에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7에서 9월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누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 1에서 9월 이렇게 해서 동시 또 하는 방법도 가능해요. 나머지 이제 뭐 현금 흐름표하고 자금변동표는 재무상태표와 똑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걸 찾는 문제입니다. 자, 1번. 중간재무제표는 1회계 연도보다 짧은 기간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재무제표다. 1회계 연도라고 하면은 1년 기준이고요. 중간재무제표라고 하면은 반기, 그 다음에 뭐 분기 이렇게 작성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1년 기준보다 짧은 대상으로 재무제표 작성하는 부분은 맞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중간 재무제표는 연차 재무제표와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맞죠? 중간 재무제표는 연차 재무제표와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합니다.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따로 뭐 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고하는 방식이 아니고 똑같은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하는 방식은 똑같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 3번. 손익계산서는 중간기간, 누적 중간기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 기간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작성된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중간기간, 누적 중간기간을 회계 직전연도와 동일한 기간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맞죠? 그 다음 4번. 재무상태표는 중간 보고기간 말과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 보고기간 말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작성된다. 그러니까 중간 보고기간 말, 직전 회계 연도의 동일 보고기간의 말, 이거는 맞는데 얘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은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5번입니다.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에서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구분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음 중 그 성격이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입니다.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이라고 하면은 자본잉여금도 있고 자본조정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 자본조정은 자본거래가 아니지 않나요? 생각할 수 있지만 자본조정은 엄연히 마이너스인 것 뿐이지 자본거래 안에 포함은 되어 있어요. 그럼 자본잉여금 안에 뭐가 들어가 있나요? 주식발행 초과금이 들어가 있잖아요. 반대로 자본조정은 뭐가 들어가요? 그렇죠. 주식 할인발행 차감이죠. 이 두 개는 자본거래에서 생기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감자차익. 그 밑에는 뭐 있어요? 감자차손. 이것도 자본거래죠. 그 다음에 자기주식. 자기주식 처분이익. 그 다음 자기주식 처분손실. 다 자본거래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의 자본거래. 손익거래에서 생기는 거는 이익준비금. 그 다음에 기타법정 적립금. 상법에 적혀져 있는 기타법정 적립금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요? 그렇죠. 임의적립금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재무상태표에 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 중 그 성격이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 세 개나 같은 거예요. 한 개만 다른 거겠죠. 그렇죠. 어떤 거예요?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감가상각비, 감자차익, 유형자산 처분이익. 뭐예요? 성격이 다른 하나. 그렇죠. 3번 감자차익입니다. 그래서 5번에 다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문제를 이제 보기 전에 이제 내용을 보면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이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주식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그 다음에 자기주식 처분이익 이 세 가지 중하고 그 다음에 손익거래는 이익준비금, 기타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해가지고 그래요. 뭐 세 개는 같은 거고 하나는 다른 거다라고 이 문제에서 내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감가상각비,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뭐예요? 수익계정 과목이죠. 사실 이 부분을 손익거래에서는 맞는데 근데 잉여금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의도가 이게 조금 어긋나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정답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번입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작성 기준이라고 하면 뭐 대략 한 5, 6가지 되죠. 뭐예요? 그렇죠. 유동성 배열법. 그 다음에 유사한 계정 과목은 통합표시.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있어요? 그렇죠. 상계금지 원칙, 즉 총액주의. 그 다음에 구분계산의 원칙. 그러니까 자산부채 구분계산 원칙과 잉여금의 구분계산 원칙.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한번 봅시다. 1번.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는다. 당연한 거죠. 상계금지 원칙이에요. 왜냐면은 이 비슷한 계정 과목을 상계가 표시를 하면은 이 의사결정에 상당한 애로사항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계하여 표시하진 않고요. 총 자산이 얼마 있고 총 부채가 얼마 있는지 그거를 보여주기 위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상계 표시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유사한 계정 과목은 통합 표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맞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 2번.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유동성이 큰 항목이에요.
작은 항목이라고 얘기하면은 틀려요. 무조건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을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2번은 맞아요 틀려요? 맞다 이렇게 모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3번 자산과 부채는 1년 기준으로 하여 유동 자산 또는 비유동 자산, 유동 부채 또는 비유동 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비유동 자산이라고 하면은 뭐 따로 있는 건 사실상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그런 부분은 좀 비유동 자산 안에 들어가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 4번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내는 동태적 보고서다. 동태적이 아니고요. 얘는 정태적 보고서라고 불러요. 동태적 보고서라고 하는 거는 이게 기본소에는 안 실렸는 것 같은데 저도 회계관리 1급 지금 기본소에는 지금 이거 안 실려 있거든요. 동태적 보고서는 손익계산서고요. 정태적 보고서는 재무상태표예요. 이거 꼭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은 아니다. 그래서 이 옳지 않은 거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7번입니다.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 있고요. 그 다음에 당좌예금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예금 있고요. 이게 현금의 3대장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면 이제 취득일로부터 만기일까지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자산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은 내가 취득을 했는데 만기가 이제 3개월 이내예요. 뭐 어떤 거, 뭐 정기예적금, 그 다음에 뭐 양도성 예금증서,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거 있어요. 뭐 환매채, 뭐 등등등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옳지 않은 거 몇 번? 그렇죠. 만기가 도래한 공사채 이자표는 현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타인 발행 증권 아니다. 다시 할게요. 통화 대용 증권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환매채는 현금성 자산. 4번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한 채권도 역시 현금성 자산 이렇게 보아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거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일자 수표는 여러분들 현금성 자산에 대한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 중 하나고요. 선일자 수표는 바드러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정 과목 꼭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8번입니다. 다음 중 유가증권 결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유가증권 결산이라고 하면은 뭐 어떤 거냐면은 이제 단기 매매 증권에 뭐 결산을 물어볼 수도 있고 여기 지금 장기인지 단기인지 안 적혀 있는데 그다음 매동하는 증권에 결산 이렇게 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얘 두 가지 계정 과목은 평가를 실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옳지 않은 거 1번. 유가증권은 항상 기업 외부에 위탁 보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그러니까 유가증권 자체가 기업 외부에만 이렇게 뭐 투자를 하나 뭐 사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위탁 보관할 필요는 사실상 굳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는 맞습니다. 2번 유가증권 결산 시 유가증권 직접 실사해야 한다. 솔직히 안 보이는 유가증권을 실사할 수는 없고요. 내가 투자 주식이 몇 주인지까지는 그래도 확인해 볼 필요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사한다는 부분은 맞습니다. 3번 유가증권 실사 시에는 금액, 수량, 증권번호, 발행 회사명 등 확인한다. 이거 뭐 저희가 뭐 거의 90년대 시대 뭐 그런 유가증권 실물에서 때 물어본다면은 이건 좀 시대가 안 맞는데요. 그래서 맞아요. 4번 유가증권의 실사는 해당 증권의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이 주 목적이므로 금융기관에 위탁 보관하고 있는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잔고증명서를 진구하여 기말 평가액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 뭐 잔고증명서야 뭐 진구를 하면 되지만 기말 평가 금액은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죠. 평가를 실시한다고 제가 위에를 적어놨으니 당연히 기말 평가액은 확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올바른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옳지 않은 건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새는 뭐 유가증권이라고 하면은 다 이제 뭐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뭐 그냥 이렇게 뭐 그냥 확인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물이 있나 없나 한번 확인해 봐라 뭐 이런 의미입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9번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3일의 매출 채권 및 대손 충당금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주식회사 3일이 기말 매출 채권 잔액에 대손 추정률을 곱하여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 2022년 말 주식회사 3일이 매출 채권 잔액에 적용한 대손 추정률은 얼마인가? 입니다. 추정률에 대해서 이제 물어봐요. 그러니까 추정률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일단은 T자를 먼저 그려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은 오른쪽에 기초금액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대손이 발생된 금액, 그 다음에 대손이 회수하는 금액, 그 다음 12월 31일자에 설정하는 금액, 그 나머지 기말 금액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한번 봐요. 리을은 사실상 굳이 안 봐도 되고요. 지금은 왜냐하면 여기에 설정률을 곱해야 되는데 이 설정률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보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고 니은, 디귿 이렇게 한번 봅시다. 2021년 말 현재 대손 충당금 잔액은 2022년 1월 1일 기초금액으로 부어주시면 돼요. 그럼 기초금액 얼마? 1,500만원이죠. 자, 이때 2022년도 중에 대손 확정액은 얼마예요? 그렇죠. 700만원이죠. 근데 대손 금액을 회수하는 금액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상 보충법에 의해서 그 적립된 금액 얼마예요? 400만원이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은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차변과 대변에 있는 금액이 1,900만원까지 맞아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기말 금액은 얼마? 1,200만원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이 기말 금액이 뭐예요? 설정 금액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설정 금액이 1,200만원까지인 걸 알았어요. 그러면은 대손 충당금을 이제 보충을 하려면은 이렇게 되는 셈이죠. 어떻게? 10억 원의 매출 채권 금액이 있고요. 그래서 몇 프로만큼 설정을 해야 되는데 1,200만 원이 나왔더라. 그러면은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1,500만 원 시작해가 700만 원 발생된 부분을 뺐으니 얼마? 800만 원이 남는 거죠. 그래서 보충 금액 얼마? 4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0억에 1,200만 원 되려면은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곱하기를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렇죠. 나누기 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1,200만 원 곱하기 이렇게 되죠. 그럼 어떻게 나누기 이렇게 해주면 돼요. 얼마? 0.012. 0.012를 100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1.2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 1.2%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역은요. 곱하기 역을 나누기를 해주면 되고 플러스 역을 마이너스로 해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1.2%가 나온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0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2021년도 10월 1일 다른 기업의 건물을 1년간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1년치 임차료 600만원을 선급하면서 돈 금액 전액을 선급 임차료로 처리합니다. 12월 말 결산 범위인 주식회사 3일이 2021년 12월 31일에 필요한 분계로 오른 것은입니다. 단 기간은 5월알 계산합니다. 자, 보니까 1년치 600만원을 이제 선급을 했대요. 그러면 10월 1일에 일단 1년 치분을 다 선급을 했다는 뜻이죠. 그럼 회계 처리를 이제 당시에 비용으로 했냐 이제 아니면은 자산 처리했냐 이제 그거이기 때문에
문제에 보면은 선급 임차료로 처리를 했대요. 그래서 차변에 선급 임차료 이렇게 이제 처리합니다. 자산입니다. 비용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 600만 원. 그다음에 대변에 뭐 아무것도 없지만 보통 임금이라고 칩시다. 이렇게 회계 처리했대요. 그러면은 12월 31일자에 되면은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분계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연분계입니다. 이연분계는요, 일단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자, 1년치를 선급을 했다. 이 뜻은 뭐냐면은 내가 미리 줬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근데 미리 줬는데 이거를 자산으로 처리했다 라고 했을 때는 내가 문제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12월 31일자에 내가 문제가 없으면은 이때 비용을 그냥 처리하겠다 라는 의미예요. 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산으로 처리했다는 거는 내가 12월 말까지 아무 문제 없었으니 이때 내가 비용 처리하겠다 라는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1년치를 선급했는데 비용을 했다는 뜻은 뭐냐면은 어차피 이거 다 비용이잖아 라고 해서 그냥 비용을 처리했는데, 그래서 12월 31일자에 미경과분 있죠. 이때 미경과분을 어떻게 비용에서 제외시키는 거예요. 왜냐면은 수익과 비용에 대응 원칙에 의해서 12월 말까지를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를 이때 비용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9월 30일은 올해의 비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비용에서 제외하겠다라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산 처리했다 라고 하면은 12월 말에 내가 쓴 만큼 비용 처리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고, 근데 비용을 했다 라고 하면은 일단 내가 다 쓰고 보자는 의미잖아요. 근데 12월 말까지 정작 다 쓰지는 못해요. 다 쓰지 못한 부분에 한해서 비용에서 나는 그냥 빼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월 계산을 주면 되죠. 600만원에 12달. 얼마? 50만원이 되는 거예요. 월에 50만원. 이렇게. 그러면은 50만원에 3개월이다 라고 하면 얼마예요? 10에서 12월 달까지니까. 그렇죠. 150만원만큼 비용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 이렇게 처리할 때는 150만원만큼 비용 처리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선거 임차료는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대변으로 해서 없어지는 거고, 차변에는 아무 문제 없구나 해서 3개월치만큼 비용 처리해 주시면 돼요. 뭘로? 임차료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